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문학사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현대문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대문학사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그 문학 작품 또는 작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문학사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소설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화기부터 1910년대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문학사라는 넓은 기간에서 앞부분이고 짧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현대문학이 태동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개화기부터 1910년대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화기 문학의 특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개화기를 잘 알아놔야겠죠. 개화기는 역사상에서 정확하게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기는요, 개화기는요, 바로 갑우개혁부터 국권 피탈, 그러니까 1894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화기 문학이라는 거는 이 시기에 간행되거나 또는 발표되거나 이런 문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개화기 문학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신문학기, 그 다음에 애국 계몽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개화기 문학의 특징 한번 볼까요?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뭐하는 시기요?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고전문학 하면은 뭐 공무도화가 황조가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고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향가에 이제 삼국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오고 고려 다음이 바로 조선이죠. 바로 이 조선 말기의 문학에서 어디로? 현대문학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네 갈래에 의해서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갈래상의 특징으로도 나누지만 시기상으로는 고전과 이렇게 현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지죠. 그래서 고전문학, 현대문학, 내가 어떤 작품을 봤는데 이게 지금 고전문학인지 현대문학인지는 서정문학이든 서사문학이든 극문학이든 교술문학이든 여러분들이 바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처음 공부를 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전 자체는 이제 한문이 많고 현대는 국문으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될 거고, 이 개화기 문학 자체가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해서 뭐 교량기라고도 하죠. 이어준다고 해서. 이 개화기 문학이란 게 서구 같은 경우는 이때 자연스럽게 뭐 모더니즘이 일어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그 문학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갔다면 우리나라는 이 당시가 이제 식민지가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 시기 속에서도 서구라던가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문학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가 서구 열강의 침입에 맞서가지고 민족문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또는 자국민으로서 이런 현대문학 또는 개화기 문학에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민족 문학의 정체성. 자, 그러면 이 개화기 1894년부터 1910년대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뭐 웹소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뭐 인터넷으로 소설을 쓸 수 없던 시기고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아무리 국어가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글을 읽거나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만큼 소설을 쓸 수 있는 지식인들도 숫자가 적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놔야 하는 작품들은 딱 몇 가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1910년대에 갑오개혁이 1894년에 딱 일어납니다. 바로 신소설이 등장했고요. 역사소설, 그 다음에 전기는 뭐냐면요, 그 한 인물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는 겁니다. 이런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인직의 혈의누,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이 있는데요. 이인적의 혈의누 같은 경우는요, 소설로도 뭐 도서관에 가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 문제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인직의 혈의누도요, 꽤 읽을 만한 소설입니다. 구한말을 배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이념을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그 용년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족과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목숨을 건지고 또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총탄을 맞은 옥년이 막 일본 군의가 이노우에한테 또 구출이 되어 조력자가 있는 거죠. 그 군의관에 또 뭐가 되냐면 양녀가 돼서 일본에서 또 소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양아버지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양어머니한테 이제 구박을 받고 살다가 옥년이가 자살을 또 시도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출한 옥년이 기차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구한서라는 사람을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아까 아버지가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 갔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랑 미국에서 이제 상봉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꽤 읽을만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은 뭐냐면 여러분 잔다르크 알죠? 프랑스 소녀의 그 애국심과 용맹성을 잘 나타내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전기를 읽고 좀 감화를 받아서 계몽이라던가 조금 진취적으로 나라를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인직의 혈의누와 애국부인전이 나온 이 사이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국권이 피탈이 됩니다. 그래서 신소설의 이제 내용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의 특징으로는 우리나라는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이 많이 나왔죠. 이게 바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남녀는 어떻게 한다? 평등하다. 옛날에는 남자가 훨씬 남성주의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가부장제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는 의식이 조금 나와서 모두 여자도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여자들이 이제 지적인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애도 이제 자유롭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원래 이때만 해도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하는 게 풍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연애 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샤머니즘을 비롯한 뭐 무당, 무속 이런 것에 대한 근데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는 이제 기독교라던가 뭐 천주교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또 미신타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은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고전 소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배우는 거 있잖아요.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막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줄거리를 그냥 자기가 요약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때는 장면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묘사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언문 일치의 문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쓰는 말과 그 말을 적은 글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문어체하고 구어체가 한자도 많이 쓰고 이랬기 때문에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 근대로 갈수록 말하는 것과 글이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이 나옵니다. 보통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특징 하면은 가장 많이 배우는 게 고전은 순행적인 게 많고요. 그냥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근데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거진 다 역순행적 구성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쓰면요. 당연히 뭐 과거에서 현재로 갔다가 막 현재에서 미래로 갔다가 미래에서 다시 또 과거에 갔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입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체적이거나 조금 더 이제 구성상에 흥미가 갈 수밖에 없죠. 현대소설이 고전소설보다. 그래서 고전소설보다 현대소설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런 구성상의 입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소설도요, 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 아직은 평면적이에요. 이 평면적이란 건 뭐냐면,
그냥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해. 나쁜 사람은 계속 나빠. 이런 구조죠. 근데 현대로 갈수록 어떤 내면상의 갈등을 통해서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정확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시대가 조선이었잖아요. 이런 권선징악적 주제가 많았죠. 그 다음에 사건이 좀 우연적이에요. 원래 이게 우리가 소설에서 이제 소설의 특징 배울 때 개연성을 배우는데 소설이 좀 재미가 있으려면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극적인 게 재미는 있지만 뭐 밑도 끝도 없이 극적으로 가면은 막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욕하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소설 같은 경우도 뭐 읽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개화기 소설은 너무 우연적인 요소가 많아요. 갑자기 뭐 미국에서 아빠를 만난다던가 갑자기 헤어진 옛 연인과 재회를 한다던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이 약간 이제 부족한 모습들. 이런 거는 현대 소설의 이제 면모로서 약간 부족하다. 하지만 의인은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뭐한다?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 당시에 나왔던 신소설 같은 경우는요. 혈의누, 치역산, 은색의, 추월색, 자유종, 구마검, 금수회의록 정도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야 될 건 혈의누, 그 다음에 자유종, 구마검, 금수회의록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전기소설은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면 알면 될 것 같아요. 을지문덕전, 애국부인전 다 이런 역사적인 소재, 그 다음에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룬 정기적인 소재인 거죠. 애국부인전은 아까 말했듯이 잔다르크의 일생을 전기화했다. 그 다음에 을지문덕전은 을지문덕, 고구려의 그 장수 있잖아요. 그 을지문덕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 그래서 고구려가 자기의 그 국난을 극복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소설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광수의 무정을 위한 어떤 배경 지식 가치도 느껴져요. 아까 말했던 그 소설들을 모르더라도 이광수의 무정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광수의 무정이야말로 우리나라 신소설로 인정되는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정은요, 내용 자체도 참 배울 게 많지만 그 문학사적 이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광수의 무정은요, 1917년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광수의 무정은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를 받고 이 무정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부터 1910년대를 보면요. 근대소설이 태동하고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에 쓰여졌고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3.1운동이 이제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동인지 문단 시대가 열립니다. 동인지가 바로 뭐냐면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조합을 이뤘다고 보면 돼요. 문인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그 문학적인 세계, 문학적인 성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인지 문단도 이제 여러분이 현대소설을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자주자주 듣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동인지 문단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현대소설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근대소설 무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1917년 최초의 근대소설을 평가받는 무정을 이광수가 발표했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이 무정은요, 먼저 구어체 문장을 통해서 세밀한 뭘 했다? 묘사를 했다. 아까 장면 묘사 같은 게 이제 현대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성을 띤 시공학적 배경이 나옵니다. 보통 고전소설 같으면요, 뭐 공간도 막 이상적인 중국 같은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게 확실히 말하지 않아요. 뭐 누구 왕 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무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공간적 배경이 뭐냐면요. 1910년대 개화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경성, 서울이죠.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삼랑진 같은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식이 아주 정확해요. 개어와 계몽이라는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떼고 있고요. 근대적 인간형을 형상화시켰습니다. 근대적 인간형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물이 김선영이라던가 박영채라던가 이영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김선영 같은 경우는 이 여자 자체가
이제 개화기 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여성이죠. 이 이영식이라는 사람도 현실과 이상사에서 좀 갈등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두 여자 모두 이제 계몽을 시킴으로써 이제 계몽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영채 같은 경우가 예전의 조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박영채 같은 경우는 이제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지다가 이영식을 만나고 스스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근대적인 인간형이죠. 옛 구한말의 조선의 인간상에서 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신교육이라던가 자유연애, 그 다음에 근대화, 그 다음에 뭐 민족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개화, 계몽의 그런 주제의식을 나타나고 있는 소설이 바로 무정이다. 그래서 개화기 소설 하면 사실은 무정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정말 한 90%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개화기의 소설의 그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시도 그렇잖아요. 이 시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이 시가 언제 쓰여졌다 하면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그 시를 해석할 수 있죠. 소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적 배경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가 일정한 구조를 띠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의 사회상을 너무 잘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들이 언제 쓰여졌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꼭 넣어놓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